Feel the rhythm in your soul. When the music starts to flow, let your body lose control. Move your hips side to side. Feel the beat, let it rid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 컴퓨터의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컴알 1급 필기에서요 핵심 22번 에러 검출 코드라는 내용, 그 다음에 핵심 23번이요 진법 변환, 그리고 핵심 24번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그러죠. 중앙 처리 장치 설계 방식 구분,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에러 검출 코드라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진법 변환, 여러분들이 아마 이공계면은 뭐 진법 변환, 컴퓨터 관련 학과 또는 우리가 진법 변환 같은 걸 갖다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죠. 진법 변환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뭐 개념을 갖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뭔지,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으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핵심 22번 나와 있습니다. 자, 에러 검출 코드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에러 검출 코드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에러를 갖다 검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 전송을 한다, 그죠? 데이터를 뭐 전송하는 일이 있겠죠? 또 통신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저장,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통신인에 또는 저장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오류를 갖다가 탐지하는 기술이다라고, 탐지하는 방법, 설계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결성이라는 게 뭐다? 결점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결점이 없게 하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결성을,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뭐를 쓴다? 에러 검출 코드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개념을 우선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에러 검출 코드가 있는데요. 에러 검출 코드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까지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페리티 체크 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페리티 체크 비트. 자, 페리티 체크 비트는요, 에러 검출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서요, 에러를 검출만 합니다. 특징은 에러 검출만. 수정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페리티 검사 방식은요, 데이터 비트, 뭐 이렇게 데이터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의, 원래는 8개씩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겠죠. 이렇게 8개의 데이터 전송이 왔으면요, 거기에서 비트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1을 갖다 이렇게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비트에서 1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1의 개수가 홀수 개인지 이렇게 검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홀수 페리티 검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짝수 개인지를 검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짝수 페리티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짝수를 다른 말로는 우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짝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우수. 영어로는 이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수는요, odd라고 얘기를 하고요. odd, 기수 페리티 검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왔으면요, 그 데이터 비트에서 1을 추가해서 1의 개수가 홀수 개인지 짝수 개인지를 맞추는 이런 검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홀수 개인지를 검사한다, 홀수 페리티 검사, 다른 말로 기수, 영어로 odd라고 얘기하고요. 짝수 개인지를 검사하는 걸 짝수 페리티 검사, 영어로 even.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 개인지, 1의 개수가 홀수 개인지 검사하는 방식이다. 자, 이 검사 방식은 아주 뭐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죠? 그 대신 간단하고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단일 비트의 오류만 검사한다. 그러니까 한 개의 비트에 대해서 오류만 검출 가능하고, 다중 비트, 여러 개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요, 찾아내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에러 검출에 사용되는 비트다라는 거.
그리고 짝수와 홀수 페리티 검사로 나눠진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해밍 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밍 코드 이렇게 돼 있죠. 해밍 코드. 자, 해밍 코드의 특징은요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다라고. 자, 이 코드의 특징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에러를 검출할 뿐만 아니라요, 아까 페리티는 에러 검출만 하죠. 얘는 에러를 검출하고 교정까지, 수정까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까지 가능한 코드다라고요. 자, 이거는 원래 이 메모리 같은 거, 메모리에 오류 같은 걸 갖다가 정정할 때 쓰는 코드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밍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외워두세요. 에러 검출 및 교정에 사용되는 코드다라고요. 자,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페리티 체크 해밍 코드가 이렇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해밍 코드, 그 다음에 순환 중복 검사라고 CRC라고 있죠. 자, 이거의 특징은요, 정해진 어떤 다항식이라는 걸 사용해서, 다항식, 어떤 다항식, 우리 수학에서 어떤 다항식 있죠. 식, 그런 식을 사용해서 오류를 갖다가 검출하는 방식, 이렇게 특징적인 용어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CRC라는 검사 방식은 이런 다항식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다항식을 사용해서 에러를 검출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또는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에러를 검출할 때. 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다항식이다, 그러면 CRC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블럭합 검사는요, BSC라고 되어 있는데, 블럭합 검사는 페리티 검사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 검사 방식이다라고요. 그래서 블럭합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나눠서 합계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의 검사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검사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이 2가지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다항식, 중복값, 순환 중복 검사 CRC, 그리고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뭐냐? 그럼 BSC.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러 검출 코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핵심 23 진법 변환을 갖다 보겠습니다. 자, 진법 변환. 우리가 컴퓨터에서 진법 변환이 필요한 이유라고 나와 있죠. 진법을 왜 쓰느냐? 이 2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 데이터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우리 전기적 신호를 사용합니다. 0과 1, 이걸 갖다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이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진수라고 얘기하죠.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표현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걸 디지털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기는, 관리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숫자의 개념으로 8진법, 우리 10진수를 쓰죠. 사람은 주로 0부터 9까지 10진수, 16진법 등 다른 진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갖다 더 읽기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진법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또 각 진법은 특정 상황에서 효율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16진법은요, 2진법보다 더 압축된 형태로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진법은 너무 긴데 이걸 갖다가 좀 압축시킨 게 바로 16진법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디버깅, 에러를 갖다 우리가 수정하는 걸 디버깅이라고 부르죠. 디버깅 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법 변환을 또 사용하는 이유겠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 개발 및 디버깅이 쉽다. 개발자는 데이터를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진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주소 같은 걸 갖다 표현할 때는요, 주로 이 16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파일 권한이 있죠. 유닉스 시스템에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서 파일에 대한 권한 같은 걸 설정하는데 그때는 이제 8진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네 번째,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이다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많은 표준, IP 주소라든지 색상 코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특정 진법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 간의 어떤 통신과 호환이 용이해진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법을 사용하는 이유, 데이터 표현,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개발 및 디버깅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준 및 프로토콜 사용에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개념상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 이런 4가지 이유에서 사용이 되는 거구나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이진법, 8진법, 10진법, 16진법이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진법은 컴퓨터의 기본 동작 원리가 가장 밀접한 진법을 얘기합니다. 이 바이너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진법은 뭐죠? 여러분들 0과 1 두 가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한다. 이게 이진법이죠. 자,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진법,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그래서 전기 신호가 온, 오프. 전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꺼졌다 켜졌다 이 두 가지 상태로 구분이 되죠. 이걸 1이라고 그래요. 온. 오프는 0 상태.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와 연산은 기본적으로 이진수로 이루어진다. 컴퓨터 안에서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진법이라는 내용 나와 있죠. 8진법은 초기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됐던 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진법보다 짧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으며 3비트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다. 이 8진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8개의 숫자를 사용한다. 그죠? 여러분들 2진법은 0과 1이잖아요. 2개. 8진법은 0부터 7까지. 그래서 3비트로 하나의 숫자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시면 000 이게 2진수로 000이 8진수로 0이겠죠. 001 여기다 하나를 더한 게 1이겠고. 그죠?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자료울림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2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가 되죠, 여러분들? 3이 되고. 자,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나야 할 걸 한 자리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8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0부터 8까지를 표현한다는 얘기겠죠. 데이터를 어떻습니까? 짧게 더 표현할 수 있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닉스 파일에서 유닉스 운영체제에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권한, 파일 권한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755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뭐 이런 권한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8진법들이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진법은 뭐다, 여러분들? 10진법.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진법이다. 10진법이 우리가 쓰는 게 10진법 체계죠. 0부터 9까지. 우리 사람은 0부터 9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겠죠. 일상적인 계산과 의사소통을 위해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주로 사용된다. 그죠?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10진법 체계를 사용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숫자 데이터나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죠? 16진법은요, 여러분들 2진법 데이터를 더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16진법. 자, 16진법은 뭐다, 여러분들? 0부터요, 15까지를 표현한다. 16개겠죠? 그래서 10부터는 이렇게 표현해요. A. 11은 B. 12는요, C. 13은 D. 14는 2고요. 15가 뭐가 되죠? F로 표현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0000을 갖다가 0이라고 표시하겠죠. 이 4개의 비트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는 게 바로 16진법이에요. 자,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4개의 비트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메모리 주소라든지요, 색상 코드 같은 걸 표현할 때 이렇게 16진법 또는 디버깅 과정, 에러 같은 걸 수정하는 걸 우리 디버깅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에서 자주 사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2진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8진법으로 변환한다. 3비트씩 그룹화에 변환한다. 그죠? 요 3개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 한 비트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숫자가 된다는 거죠. 8진법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트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몇 개씩 3개씩 묶어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3개씩. 알겠죠? 111이면 이게 7이에요. 그 다음에 1, 2, 4 이렇게 돼서 2라고
2라고 4번 자리니까 이게 5. 그리고 1, 2, 4.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따져요. 그럼 4하고 2번이죠. 이거 4번 자리, 2번 자리에 불 들어왔다. 이게 켜졌다, 이게 꺼졌다니까 6. 7, 5, 6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진수를 갖다가 8진수로 변환하면요. 세 개의 비트씩 그룹화해서 묶는다라는 거. 이진법은요, 어떻게 묶는다? 이진법을 16진법으로 묶어라 그러면 어떻게 4비트씩을 그룹하여 이렇게 4개씩을 묶어서 16진수 하나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으면요. 요 4개씩 이렇게 요 끝에서부터 4개씩 묶는 거예요.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이렇게 4개씩 이렇게 4개씩. 그래서 1, 2, 4, 2씩 곱해주면 돼요. 8. 1, 2, 4, 8 이런 식으로. 그럼 8하고 4하고 더하면 12. 여기 1이니까 13. 13은 뭐죠, 여러분들? A가 10이고, 그죠? B가 11이고, C가 12고, D가 13이죠. 그래서 여기 D라고 표시되는 거죠. 이거는 뭐죠? 1, 2, 4, 8. 다 불 들어왔죠? 1번, 2번, 4번, 8번 자리. 그럼 다 더하면 F죠. 15가 되니까, 여기 15가 되니까 DF라고 얘기하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이진법을 16진법으로 변환할 때는요, 4비트씩 붙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진법을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0진수로 변환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1, 2, 4, 8, 16 이렇게. 또 숫자가 있으면 1이 있으면 얼마? 32. 자, 그래서 1이 있는 부분, 자 보이시죠? 1이 있는 부분만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은 0이니까 더하지 않고요.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숫자가 얼마다 다 더하면요. 23이 되겠죠. 그래서 10진수로 2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커말 1급에서요. 이 진법 변환이 뭐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진법 공부를 갖다 너무 한다라는 건 좀 낭비예요. 자, 그냥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법 선택의 실질적 이유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는데요. 진법 선택은 효율성과 어떤 가독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진법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법은 하드웨어, 우리 기계 있죠. 컴퓨터 기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법, 8진법과 16진법은요. 사람이 데이터를 더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진법이에요. 10진법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누가 컴퓨터와 사용자의 어떤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각 진법을 이해하고 변하는 것이 컴퓨터 과학과 프로그램의 기본 역량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진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핵심 24는요, 중앙 처리 장치를 갖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핵심 24, 자,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얘기하죠. Central Processor Unit. 그리고 CPU의 설계 방식에 따른 구분을 갖다 또 알아볼 거고요. 자,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얘기하죠. 시험에서는 이 중앙 처리 장치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 제어, 연산, 레지스터로 구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워두시고.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제어, 연산,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앙 처리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를 딱 열어보시잖아요. 메인보드, 이 기판이 있어요. 이 기판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가운데에 딱 꽂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CPU입니다. 이걸 갖다 뽑아보면요. 이렇게 바늘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바늘로. 이 안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기어 장치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여기 꽂는 데 있죠.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D램. 이런 메모리를 꽂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메모리. 자, 아시겠죠? 그래서 CPU 중앙처리 장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제어 장치라고 있죠. 자, CPU 구성 세 가지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제어, 연산,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제어 장치가 뭐다 그러면요, 이 제어 장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어 장치는요 명령어를 갖다가 여러분들 해독하고, 잠시만요, 제어 장치 명령어를 해독하고요, 해독한다. 자, 우리가 어떠한 명령어를 갖다가 입력하면 누가 이 제어 장치가 해독을 하는 거예요. CPU 안에 있는 이 제어 장치라는 게 명령어를 해석한다, 해독한다. 그리고 각 장치에 뭐를 제어 신호를 보낸다. 이 제어 장치가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야, 너 연산해. 너 계산하란 말이야. 너 기억해야 돼. 알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제어 장치라는 거. 제어 장치.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명령 해독하고 각 장치에 제어 신호를 보내도록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뭐를 하라고 지시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게 나와 있네요. 레지스터. 자, 보시면요, 레지스터 나와 있죠.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이나 연산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 레지스터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CPU 안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장치가. 그 장치를 뭐라고 얘기한다? 레지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5 더하기 4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9라고 나오겠죠? 이 9라는 결과값을 CPU 안에서 저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다? 레지스터라고요. 자, 레지스터 뭐라고요?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 장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앙처리 장치에 성능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밉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로 밉스라는 말이 있어요. 1초당 실행되는 명령어의 단위를 100만 개로 표시하는 거예요. 100만 개의 단위로.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라고 그러죠. 3밉스다. 그럼 뭐다? 초당 300만 개의 명령을 실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CPU의 성능 단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은 제어 장치의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뜻하는 겁니다. 제어 장치의 레지스터. 제어 장치에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있거든요. 그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제어 장치의 레지스터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종류들을 한번 쭉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또는 요거. 알겠죠? 자, 이 부분들. 그래서 우선은 제어 장치에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제목만. 내용까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이 두 개고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PC라고 되어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의 명령어를 끝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걸 실행할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에는 150번 가서 명령어 수행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게 누구라고요? PC, 프로그램 카운터. 자,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R이라고 되어 있죠. IR, Instruction Register라고 합니다. Instruction Register. 이 IR은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들 있죠. 그런 명령어들을 갖다 누가? 얘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IR이. 자, IR은 뭐라고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누구라고요? IR. 알겠죠? Instruction Register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 해독기. 말 그대로 명령어를 해독하는 장치.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도록 해독을 하는 장치. 1 더하기 2가 뭐야?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해독을 하겠죠. 0101 이런 식으로. 그게 누구라고요? 명령 해독기. 디코더라고 얘기합니다. 디코더. 그죠? 디코더. 인코더 다 있죠. 명령어로 해독된 명령어를 각 장치에 신호를 생성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진수로 해독이 됐어요. 이걸 갖다 신호로, 전기 신호로 만들어준 장치가 뭐다? 부호기입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MAR이라고 되어 있죠. 이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자, 우리 기억장치마다요, 번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번지가 있죠. 여기 1번지고, 2번지고, 3번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뭐다? MAR이라고요.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데이터를 임시로.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그 안에서도 제어 장치에서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걸 임시로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메모리 버퍼 MBR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들이다. 종류는 우선은 구분을 해주시고, 얘네가 제어 장치에 있는 거고, 자세한 거는 이 두 개. 자, 그 다음에 연산장치 나와 있습니다. 연산장치가 뭐죠, 여러분들? 연산장치는 영어로는 ALU라고 그래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얘기합니다. ALU요. 자, 그래서 ALU는 컴퓨터에서 뭐를 한다? 산술 연산이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논리 연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산술과 논리 연산 등을 수행하는 장치가 뭐다? 연산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산장치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상기가 있어요. 덧셈 장치라고 얘기하고요. 보수기, 뺄셈 장치. 누상기는요, 어큐뮬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연산의 결과값을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를 누상기라고 얘기합니다.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값, 아까 5 더하기 4,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얘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연산장치에서 누상기가, 어큐뮬레이터.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할 이러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상태 레지스터는요, 여러 가지 상태 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연산 중에 발생하는 이런 상태들, 그러니까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4 더하기 빼기 1을 한다. 여기까지의 5 더하기 4, 9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상태 레지스터. 여기까지의 계산된 상태를 저장한다.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소를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어떤 주소 값을 갖다 우리가 변경 또는 계산할 때 사용되는 레지스터. 자, 이렇게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라고 종류는 봐두세요. 시험에서 누상기가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설계 방식에 따라 CPU를 갖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CPU의 설계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차가 될 수도 있고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 CISC라는 CPU 설계 방식이 있고요. RISC. 자, 이 CISC는요,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CPU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ISC는요,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세요. PC. 보이죠? PC.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죠? 자, 그래서 이렇게 PC가, 일반에서 사용되는 CPU구나. RISC는 서버고요. 자, 명령어 수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CISC는 명령어 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가 쓰는 PC는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게임도 하고 문서 작성도 하고, 그죠? 엑셀도 하고, 그림도 만들고,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수가 많다. 서버는요, 반대로 적다. 이렇게. 서버 갖다가 게임하고 그러진 않죠. 문서 작성하고 여러분들. 서버에 하는 명령어 수는 단순합니다. 주소 지정, 얘는 복잡하고요.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죠. 간단, 반대예요, 항상. 레지스터 적고요. 얘는 데이터 저장을 갖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일이 많다.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얘는 빠르겠죠. 서버니까. 전력 소모 많다. 전기를 많이 써요. 명령어 수가 많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적습니다. 생산 가격 고가입니다. RISC가 저가입니다. 반대로. 프로그램 간단하고요. 얘는 복잡하다. 자, 이거 외우기 힘들면 이 한쪽만 외우세요. CISC만 외우고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아시겠죠? 그래서 설계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CISC, RISC 설계 방식으로 나누고, 자, 이것도 한번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만 CISC 쪽만 외워버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요, 핵심 24가지 CPU에 대한 설계 방식에 따른 구분까지를 갖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요? 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